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 과정이죠. 자, 교재 4페이지부터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교재 2페이지를 보시면 2장에서 알아야 될 주요 지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단원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OX의 어떤 개념으로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자, 제 1절 이제 하나하나씩 봅니다. 자, 과목 속에는 이제 입문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해가지고, 공시에 관한 법령에서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하나는 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바로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나눠지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크게 3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에 우리가 이 공간정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정보와 관련된 것이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측량이라는 게 있고요. 측량이라는 것이 있고, 수로조사와 관련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인데, 이렇게 측량이라든지 수로조사라든지 이러한 지적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러한 넓은 의미의 공간정보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와 지적이 하나로 묶여서 이제 도입된 2009년도부터 나온 법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은 뭐만? 요 지적 부분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지적과 관련된 것만 시험에 나오는데, 요 지적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는 이제 토지의 표시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반면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를 무엇하는 것이다? 공시하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다. 뭐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였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것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등기법이죠. 지적에서 이제 총 여기서 몇 문항이 나오냐면은 뭐 12문항이 출제가 되고, 부동산 등기에서도 몇 문제가 출제가 돼요? 12문항이 출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24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 여기다 플러스 부동산 관련 세법 해가지고 16문제에서 합쳐서 묶어서 몇 문제가 되는 거냐면 40문제가 되는 거죠. 40문제.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에서 12문제가 나오고요. 등기에서 12문제가 나오는데, 이쪽은 거의 100%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100%다. 실수해서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으나 12개 정도, 11개 이상을 충분히 맞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등기법은 12개를 맞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하나 정도는 이제 틀릴 수 있는데, 보통 한 7개에서 한 8개 정도, 7, 8개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24개 중에서 20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세법에서 16문제가 나오니까 16개 다 맞을 필요 없이 10개 정도만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합치면 몇 개야? 30개죠. 30개면은 평균 몇 점이냐면 75점이다, 이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몇 점을 맞는 시험? 60점 맞는 시험.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60점보다 15점 이상 넘기 때문에요.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공법에서 조금 못 맞은 것을 공시대법에서 만회할 수도 있고, 뭐 간혹가다 공시대법에서 60점을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60점 못 맞은 경우는 중개사법에서 또 만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본인들이 잘하는 과목이 있고 좀 힘들어하는 과목이 있는데, 잘하는 과목에서 점수를 좀 많이 올려서 자기가 좀 취약한 과목에 부족한 점수를 그쪽에서 만회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과 등기의 이제 공부 방법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적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윤리 과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윤리라고 사회라고 할까? 윤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사회 과목이라고 해볼까요? 윤리라고 할까, 그냥? 편의상? 윤리 과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부동산 등기법은 어떠한 영어라든지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냐면은, 내일 만약에 기말고사를 본다. 내일 만약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윤리를 봐요. 과목이 윤리 과목이 하나 있어. 그러면 윤리 과목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그 생각했던 공부를 했던 거를 보게 되면 내일이 시험이면 전날에 어떻게 벼락치기해서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는 점수는 맞죠. 그죠? 이제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가능한 과목 중에 하나가 지적입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수학을 본다. 사실은 수학은 벼락치기를 해서 좋은 점수를 맞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등기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용이 서로 간의 내용들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면서 공부의 어떠한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체가 하나로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기법은 지적에 비해서 공부하는 어떠한 그 양이라든지 범위도 좀 넓고요. 양도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이고요. 단기간에 안 됩니다. 단기간에 안 되는 자꾸만 단기간에 하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절대 단기간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요거는 공부할 때 전략을 잘 세워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처음에 이제 모든 강의의 처음의 시점은 그 과목 소개인데요. 물론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 과목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4페이지로 보시면 제 1절 해가지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제 목적부터 해서 나오는데, 자, 지적은요. 지적은 우리 기본서를 보시면 1장,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1장이 총칙이고요. 그 다음에 2장이 지적 공부라고 하는 편이고 3장이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4장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4장은 요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전체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몇 문항이 출제가 돼요? 1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12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총칙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지적 공부에서 한 2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토지 이동 쪽에서 한 3문항 정도, 지적 측량에서 한 2문항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2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12문항 정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어떤 단원이냐면은 이 총칙입니다. 이 총칙 단원을 가장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총칙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총칙의 영향은 2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3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4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칙을 먼저 잘 해놓으면 기본 절반은 먹고 가죠. 근데 이게 5개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5개 정도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2장, 3장, 4장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에서 가장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 단원이 바로 뭐냐면 이 토지의 이동,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쪽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도 신경 써서 보시고요. 자, 측량 쪽 이제 말씀드리면 측량이라고 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거거나 기술적인 거라 볼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기술적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 측량을 어떻게 의뢰를 할 것이고 기본 개념만 물어보기 때문에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거죠. 깊이는. 전체 이렇게 4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기본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 있고요. 심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요약 강의가 있고요. 요약 강의가 있고 이론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기본, 심화, 요약,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 속성 해가지고요. 단기적으로 끝나는 요약 강의 이렇게 4가지 합기공이라고 하죠. 우리 여기서 합기공이라고 하는 4개 정도의 어떠한 이론 과정이 이 4가지 정도 4개가
기본 이론 과정이 네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론 과정을 딱 합니다. 이론 과정은. 근데 저의 이제 수업 스타일은 기본이든 심화든 요약이든 합기공이든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중간에 이거는 뭐 다음 과정이 합니다. 이런 거 거의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개를 다 들으면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 강의만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 기본 강의만 확실히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심화까지예요. 심화 과정. 네 개를 뭐 다 들어도 좋긴 하지만 한두 개 정도만 딱 찝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기본적인 뭐부터 출발하냐면은 용어부터 출발합니다. 용어. 우리가 어느 새로운 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죠? 용어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쪽 부분을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민법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학개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익숙치 않으면 그 관련된 그 과목을 공부할 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지적은 용어가 전체적으로 뭐 한 15개 범위 내에서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용어부터 하나씩 보는데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에서도 보통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용어에서도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용어에서도 한 문항 정도가. 자, 기본 입문 과정에서 제가 용어를 쭉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본 과정에서도 역시 용어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 쪽에서 배워야 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기 찍어 드릴게요. 자, 하나하나씩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지적은 큰 틀이 이렇게 이제 큰 틀이 이렇게 가는 거죠. 국가인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표현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총칙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올 건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모든 토지를 조사를 하고 무엇을 하냐면 측량을 합니다. 조사라든지 측량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 등록을 하냐면은 지적 공부라고 하는 데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한다? 등록을 하도록 되고 등록하고 이것을 관리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럼 이러한 등록된 정보를 무엇한다?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적에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자, 그래서 국장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라고 나오는데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 목적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용어의 정의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지적 소관청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누구를 먼저 써서 여기 여기서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놨죠. 자, 지적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지적은 이제 국토교통부 관할이기 때문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시도지사가 나와요. 시도지사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냐면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 나오면 거의 다 틀린다. 그러니까 지적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올 일은 없어요. 다 틀리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등장인물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여기서 용어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냥 지적자 붙이지 않고 소관청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소관청이라고 해놨는데 측량하고 수로하고 이제 지적이 서로 합쳐지면서 소관청 앞에 지적이란 말이 2009년도부터 이제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적소관청이라 함은 해가지고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무엇하는 사람이다?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위한 지적 공부를 무엇하는 관리하는 요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그 다음에 군수 무엇이다? 구청장 이렇게 이 세 개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지적소관청이다라고 하는데 시장에 보면 제외할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보면 어느 시장은 제외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 제외를 해야 될 시장은 바로 뭐냐면은 시에 보통 우리가 구를 두는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가 있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무엇한다? 제외하더라 라고 써 있어요. 가로 열고 시에 보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는데 마지막 줄에 뭐가 써있냐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용어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지적소관청이에요. 여기에 제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걸 제외하냐면은 수원시에 보면은요, 영통구도 있고, 팔달구도 있고, 이렇게 구가 여러 개가 있죠. 이런 영통구라든지 팔달구는 자치구가 아니거든요. 자치구가 아니에요. 그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즉, 수원시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거기에 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구들은 자치구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성남시장, 용인시장, 수원시장, 이러한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다. 이거. 안산도 마찬가지. 안산도 단원구가 있고 여러 개의 구가 있죠. 그러니까 안산시장도 소관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의정부에 보면은요. 의정부는 구 자체가 없잖아요. 그 의정부 시장이 바로 뭐가 돼?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구청장에서는요. 마지막 줄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무엇한다?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에서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포함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꼬리에 뭐가 들어가면 꼬리에 구청장이라고 써 있으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지적소관청이다. 그럼 여기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뭐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들도 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지만 팔달구청장, 영통구청장, 그들이 바로 무엇이 된다? 그들이 구청장은 그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을 포함하는 거니까 그러한 팔달구청장, 영통구청장, 그들은 무엇이 된다? 지적소관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는 소관청이 우리가 한 80% 정도가 나오고요. 시도지사가 한 10% 정도 나오고 국장이 한 10% 정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이 세 개를 구분을 해드리는 그때가 아마 심화과정 쪽에서 아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시도지사가 등장을 간혹가다 합니다. 10%, 10개면 한 번 정도가 시도지사 등장을 하는데 지적 공부할 때 이때 시도지사는 대부분 승인권자로서 등장을 하더라 이겁니다. 승인권자로서. 예를 들어서 지적소관청이 무엇을 하고자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을 얻어야 돼. 그럼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지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 승인권자로서 등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용어 무엇을 설명했다? 지적소관청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제외하고 포함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용어가 바로 지적공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적공부라고 하는 두 번째 용어가 여기서 나오죠. 두 번째. 첫 번째 용어가 소관청이고 두 번째 용어가 지적공부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입문과정에서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입문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수업을 들어서 그때그때 외울 수 있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수업을 듣는데도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쉽게 이렇게 까먹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번에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났죠? 지난주에, 이번 주죠? 그저께죠? 어저께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한 2만 6천 명 정도 붙었을 겁니다. 합격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 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2만 6천 명 정도 돼요. 근데 응시 접수 인원이 한 30만 명 된다고 하죠, 올해. 근데 2만 6천 명에서는 작년에 1차를 패스하고
1차를 합격하고 2차만 본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요. 2차만 본 사람이 떨어지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0이면 9명 이상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작년에 1차 2017년도에 1차를 패스한 사람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올해 2018년도에 1차와 2차를 동시에 붙은 사람은 15,000명 정도 내외라는 거죠. 15,000명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60점을 맞으면 패스하는 과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최종 합격자, 동차가 15,000명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고 절대평가지만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가 60점 이상 맞으면 돼요. 네, 이렇게 통계가 알려주듯이 단순하게 수업만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러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학원에만 출석만 했다고 해서 붙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집에서 별도의 어떠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고 그런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 공부 같은 경우는 우리 1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수십 번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적 공부의 어떤 종류들은 수업만 들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로 보는데 그냥 저는 이제 지적 공부 이렇게 하나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다?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한 것도 마지막에 포함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포함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포함이 뭐로 나오면 제외다 그러면 X. 그러니까 지적 공부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산 처리해 놓은 거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한 것도 포함하는 거니까 이것도 무엇이 된다? 지적 공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이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전산 처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토지대장을 우리가 열람을 하는데 등본을 교부받는다든지 지적도 등본을 교부받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한 거거든요. 됐죠? 자, 지적 공부에는 크게 이제 몇 개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넓은 의미의 이제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다?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제 헷갈리는 이제 공부 중에 하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있고요. 자, 도면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임야도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토지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관련된 이제 임야대장이 있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전면부. 공유전면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필지를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 보통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2명 이상이 다수의 어떠한 그 소유자들이 소유할 수 있겠죠. 2명 이상이 공유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가 바로 무엇이다? 공유지 연명부. 그러니까 어떤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하고 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유지 연명부고요. 아파트, 집합 건물에서 존재하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라는 거죠.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면부, 대지권 등록부를 이제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때 대장이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지적도, 임야도를 지적도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러한 것들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을 하는데 등록사항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내용들을 등록을 하냐면
크게 3개 정도를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세 번째로는 기타적인 내용을 등록을 합니다. 자, 지적공부 용어 볼게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중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을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라든지, 조사는 거기 써 있지 않지만 지적 측량을 통하여 이렇게 써 있죠.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에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지적 공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는 2장에서 저기 2장 두 번째 단원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단원인데, 지적에서 사용하는 공부가요, 지적 공부뿐만 아니라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말 그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부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종합 공부는 나중에 중개사법에서도 확인 설명서 이쪽에서도 시험에 이쪽에서도 나오죠. 부동산 종합 공부.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요, 중개사들이 꼭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물재정도 띄워오고 부동산 종합 공부도 띄워옵니다. 우리가 매도인이라든지 매수인에게, 특히나 매수인에게 그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종합 공부도 이제 등본을 이제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매수인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하거든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일단은 여기서 핵심은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냐? 법에서 얘네들만 지적 공부라고 표현해 놨으니까. 됐죠? 자, 부동산 종합 공부 해마다 한 문항씩 출자가 되고 있을 만큼 가장 최근에 도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인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를 나타내요? 부동산은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죠. 그죠?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합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럼 건물도 건물의 표시와 무엇?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들어가요.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건축물이라고 써있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들어가고요. 그 다음 부동산 무엇? 가격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기타 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2장 가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는데, 용어상에서는 이러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하고 저장한 것을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부동산 종합 공부인데, 등록사항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일단 지적 공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어 중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세 번째 용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어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연속 지적도라는 것이 있어요. 연속 지적도. 예전에는 우리가 도면 자체가 이렇게 낱장 지적도였거든요. 하나하나의 낱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적도였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낱장이 되는데,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적도를 붙여놓은 거죠. 접합을 시킨 겁니다. 이 세 개의 도면을 이렇게 하나로 접합을 딱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접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필지들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지들이 그려져 있으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집에 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프린터기에 보면 스캐너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캐닝을 합니다. 각각의 도면을 스캐닝을 해요. 스캐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다 수정을 해가지고 하나의 전산 파일을 만드는 거죠. 도면 파일을 만들어서 그러한 도면들을 서로 어떻게 해요? 이걸 도각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도각선을 다 붙여버립니다. 붙이면은 뭐가 나오는 거다? 연속 지적도가 나오는 거죠. 연속 지적도.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 큰 지도가 있잖아요. 그게 연속 지적도의 개념이거든요. 그게 연속 지적도의 핵심은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은 거예요.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적도라든지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를 무엇한다? 전산을 합니다.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그 파일이 존재하겠죠.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속 지적도가 만들어지려면 서로 간의 경계점들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경계점을 연결하여 만든 그 도면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연속 지적도라고 얘기를 해요. 연속 지적도. 그래서 마지막에는 연속 지적도는 그냥 국민들이 보기 편하게 만든 도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적 측량에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 지적 측량에는 또 활용할 수 없냐면은 활용할 수 없는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왜 활용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묻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걸 왜 연속 지적도를 가지고서는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없냐면 이 도면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면을 스캐너라든지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그 전산 장비를 이용해서 전산화를 시킵니다. 그런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해요. 오차가 발생을 해.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오차가 있는 도면을 가지고 연속 지적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연속 지적도에도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적 측량은 이 소유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도면을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면 소유권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용어가 나오면은 연속 지적도가 나오면은요 꼭 확인할 게 크게 두 가지. 앞에 D만 확인하면 돼. 지적 측량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는 도면을 스캔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에 지적 측량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왜 활용할 수 없는지는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재 4페이지를 보시면 이 4페이지가 4페이지를 복사기를 통해서 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요즘에는 복사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거의 똑같이 나오지만 옛날 한 10년 전, 20년 전에 복사기라고 생각하시면 하물며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그 프린터기의 복사 기능이 있잖아요. 이 4페이지를 프린터에 있는 복사 기능을 통해서 복사를 해보시면 이 4페이지에 나타내는 선명도보다 떨어집니다. 그죠? 또 복사를 하면 계속 선명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도면을 만들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적 측량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러면 연속 지적도도 역시 뭐는 아니다? 지적 공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로만 묶여 있는 거를 짝지어라 이렇게만 짝지으면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부동산 종합 공부, 연속 지적도,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든지 뭐 일람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지적 공부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지적 공부라고 하는 용어를 딱 정리하면서 부동산 종합 공부, 연속 지적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서는 처음에 모든 거를 다 알라고 생각하시면 머리만 아파지고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서 처음에 한 번 정도 강의를 들을 때는 저런 내용들을 공부하는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밴드에는 제가 뭐 자주 이렇게 활동을 하진 않는데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하나씩 올려놓는데 거기에 필기노트가 아마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시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우신 분들은 필기노트 출력해가지고 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덧씌워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유용하게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필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필지. 자, 필지라는 용어는 이 토지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토지. 자, 우리가 법상에서 이 토지의 정의는 내려 있지 않지만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토지라고 하냐면은 국가. 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이것을 토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한반도 플러스 그 부속도서, 한반도 플러스 그 부속도서가 바로 무엇이다?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부속도서는 저기서 뭘까요? 섬이죠, 섬. 그러면 이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가 이제 토지인데, 그럼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부속도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 뭐 섬들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토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토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바다는 토지다 아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라는 것이 등록 대상이거든요. 등록 대상. 그럼 바다는 대상이다 아니다?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바다라는 말이 이제 한두 번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바다로 볼 것이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까지를. 자, 서해 바다를 보게 되면은요, 해수면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지구하고 달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워지고 인력이 커지니까 해수면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또 멀어지면 다시 물이 빠지죠. 그죠? 그럼 우리는 법상으로는 어디까지를 바다로 볼 것이냐, 이렇게 보면 어디까지를 바다로 볼 것이냐, 여기 부분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로 표현하면 해수면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해수면이 가장 높게 올라왔다는 최대 만조위가 되는 거죠. 최대 만조위까지가 요 전까지가 바다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등록이 되고요, 여기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물 빠지면 이렇게 뻘 나오죠.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 그럼 해수면이 어떻게 상승을 하겠죠. 그럼 그때는 최대 만조가 여기가 되면은, 기존에는 토지였다가 바다로 됐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무엇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말소를 해요? 바다로 됐으니까. 토지가 뭐로 됐으니까? 바다로 됐으니까. 그럼 왜 등록을 말소를 해? 바다는 등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바다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딱 등장. 어디까지를 바다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예요? 해수면이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최대 만조위다. 그러니까 조위가 가장 높게 올라왔을 때, 조석이. 근데 이제 시험에 최대 만조위를 평균의 수면이다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거를 평균의 수면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평균의 수면. 이제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우리가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은 설악산의 높이가 만약에 뭐 해발 2000m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리산의 높이가 뭐 1800 몇 m다. 정확히 높이는 잘 모르겠지만 설악산의 높이가 2000m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측량에는 기본적으로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높이를 재는, 우리나라의 각종 높이를 잴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인천 앞바다의 인천만의 무엇이다? 평균의 수면이 우리나라 높이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의 높이, 설악산의 높이가 해발 2000m라면은 인천의 평균의 수면이 높이가 제로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직거리 높이가 몇 메다라는 거야? 2000m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관령이 아마 고랭지 배추 나오면 그게 해발 800m거든요. 그 인천 앞바다로부터 해발 8m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서쪽, 이쪽이 동쪽.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한계령이라든지 미시령이라든지 대관령을 통해서 이제 강릉이라든지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 이렇게 요 정도가 이제 800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800구지. 그래서 요 최대 만조위가 시험에 평균의 수면으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적법을 공부하는데 지문상의 평균의 수면이라는 말에 등장하면 얘는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시험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해발 800고지야 그러면은 그 800고지의 개념은 아닌데 어디로부터 800m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상식이긴 한데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상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 사람들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측량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토지란 무엇이다?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인데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다. 섬이죠. 바다는 등록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디까지가 바다예요? 최대 만조위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토지가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바다로 됐어. 그럼 등록을 무엇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돼. 왜 말소를 해요? 등록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연결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를 이제 공부에다 무엇을 해야 돼? 공부에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지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있어요? 쪼개져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토지의 이러한 등록 단위,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요? 필지. 우리가 거래를 하더라도 매매를 하게 되면 필지 단위로 매매가 되는 거죠. 이 필지 일부는 매매가 안 돼. 한 필지 단위로 매매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필지. 앞에 대통령령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다? 필지.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필지를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을 하느냐. 이러한 지적공부에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을 하느냐. 크게 세 개. 토지 표시, 소유자, 기타. 토지의 표시, 소유자, 기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라 하문에서 나오죠. 지적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 표시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습니다. 6개. 6개. 모두 다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토지 표시 6개가 있다. 6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어 자체가 그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경계라는 말, 면적이라는 말, 좌표라는 말은 인터넷 보니까 좌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에서 어느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좋은 물건이 있어. 그러면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정책상 네이버에다가 이거를 어디에서 샀다라고 하는 거를 글을 남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카페라든지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데 그 산 사람이 거기다가 정확한 어디에서 구매했다라는 거를 글을 남겨놓지 않으니까 댓글들이 다 뭐예요? 좌표 좀 알려주세요. 좌표를 알려주세요. 많이 하니까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그럼 거기서 이제 비밀글로 해서 좌표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뭐 쪽지를 보낸다든지 어디서 샀다라는 거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산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위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이 좌표거든요. 좌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의 차량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차량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토지 표시는 6개가 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두 문자를 이렇게 따서 외우는 방법은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거는 진짜 어려운 부분들, 진짜 공부를 해서도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두 문자를 따서 공부를 해도 좋은데 6개를 이렇게 많이들 외워요. 소, 지, 목, 면, 경, 좌 해가지고 이렇게 앞글자 이렇게 뭐 소, 지, 목, 면, 경, 좌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는데 공인중개사 공부 보통 1년 하는데 토지 표시 6개를 앞글자 정도를 따서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저는 봤을 때. 그럼 만약에 토지 표시가 아닌 것은 하면 정답이 뭘까?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타적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 얘네들은 토지 표시가 아니다 이거야. 토지 표시는 6개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6개만을 우리는 토지의 표시다라고 하는데 이 토지의 표시 여기서요. 6개 있죠? 여기서 최소한도로 몇 문항이 나오냐면은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나오는데 그 여파가 더 많이 영향을 줍니다. 또 많게는 막 7, 8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7, 8개. 7, 8개는 좀 거짓말 같기도 하고 6, 7개까지는 나옵니다. 그 정도로 토지 표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자, 소재는 넘어가고요. 지번을 보게 되면 지번.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주소 표기를 어떻게 해요? 지번으로 했죠? 지번.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러고 하냐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필지가 두 필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특정하기 위해서는 필지마다 번호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필지를 토지 등록 단위라고 하죠. 필지에 붙이는 그 번호를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지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번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소를 표기할 때 대부분 도로명이라든지 건물 번호를 가지고 주소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지번에 의한 주소를 이제 뭐로 바꾸자?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로 주소를 표기하자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지적직 공무원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뽑습니다. 그 이유가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를 이제 세주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도로명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도로명이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도로명 주소가 이제 완료가 돼서 지금은 지번하고 같이 이제 쓰는데 앞으로는 이제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를 가지고 모든 이제 주소 체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번이 이제 익숙한 분들이 많아.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했던 주소 체계니까. 지금은 이제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를 가지고 주소를 표현하는데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필지에 붙이는 번호예요. 그럼 여기서 끌어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시면 돼요. 아, 지번은 필지에 붙이는 번호구나.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하나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번호니까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연도 같은 경우는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1910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자, 1910년도 당시에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하고 오늘날의 경계, 옛날엔 관계라고 했어요.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정이라고 합니다. 민법 공부하다 보면 사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1910년도에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소유자와 관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 사정을 합니다. 그걸 어디에 등록을 해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딱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지대장에는 경계를 나타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경계를 쉽게 알 수 있게,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지적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는 같이 묶여서 같이 다니는 지적 공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1910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들은 누락을 시킵니다. 굳이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거죠. 누락이 돼서 그 누락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조사해가지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누락된 토지가 존재하겠죠. 누락된 토지가 존재하는데 그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을 해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 그냥 들어보시라는 거죠. 임야조사 사업을 1918년도에 임야조사령이라는 것을 조선임야조사령이라는 걸 공포하면서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부터 임야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에다가 딱 등록을 합니다.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딱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필지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들어만 보셔도 돼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숫자 앞에 산자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 앞에 뭐를 써요? 산자를 쓰자 이겁니다. 나중에 지번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을 봅니다.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을 묶어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이 소재와 지번은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된다는 거죠. 모두 다 등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토지대장에 소재만 등록되어 있고 지번이 누락되어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까지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필지에 지번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토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정확한 어떤 필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만약에 지번은 써 있는데 소재가 없어요. 그런 전국의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따라서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어떻게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몽땅 이렇게 모든 몽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목. 자, 지목은 토지의 용도거든요. 그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자, 용도라는 거 핵심이죠. 용도에 따라서 무엇을 구분하냐면은 종류를 구분합니다. 종류를 구분을 해요.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는데, 현재 이 종류는요, 여러분들 학개론에서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아마 학개론에서 시험에 나올 겁니다. 28개로 구분합니다. 28개. 그러니까 지목은 총 몇 개라는, 종류가 몇 개라는 거야? 28개입니다. 전답, 과목부터 종사, 묘, 잡까지, 잡중지까지 28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이다? 등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여기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되는데, 지목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데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은 되지는 않습니다. 목도장이다 이렇게 목도장 이렇게 목도장. 여기서 목은 지목을 의미하는 거고요. 도는 도면, 장은 무엇이다? 장자 들어가는 거.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목은 장, 목도장, 지금은 처음은 그냥 목도장 이렇게 기억하시다가 나중에 조금 공부하다 보면 목은 지목이고 도는 도면이고
장은 장자 들어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토지대장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이고 도는 무엇이다?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의미를 한다.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은 목도장을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 지목은요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 외우는 게 아니죠. 목도장만 알고 있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세 개 중요합니다. 용어에서는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용도. 종류 구분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합니다. 몇 개로? 28개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목도장에 등록하더라. 가장 중요한 건 용도입니다. 용도. 왜냐하면 시험에 이거를 형상이라고도 시험에 나오고요. 토질이라고도 나오고 지형이라고도 나와요. 아시겠죠? 요거 토지의 주된 형상, 토지의 토질로 토지의 성질, 토질의 성질로도 나오고요. 지형이라도 다 틀리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나라는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용도에 따라서. 전이냐, 답이냐, 과수원이냐, 목장용지냐. 시험에 올해 28회 때죠. 두 문항이 나와요. 여기서 두 문항. 아까 여기 네 문제 나온다 했죠. 여기도 두 문제. 여기서 하나. 그리고 이것만 해도 벌써 몇 문제? 세 번째죠. 여기서도 하나. 그럼 네 문제 정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면적. 자,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자, 땅의 넓이, 필지 넓이죠. 토지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죠. 이 필지의 넓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필지의 넓이를 면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적이 넓인데 수평 면상의 넓이더라. 수평 면상의 값으로서 표현되더라. 이렇게. 여기서는 수평면 요거 딱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토지가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져 있죠. 경사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도 측량을 이렇게 하면은 경사거리를 측정을 해요. 기계 자체가 경사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수평거리도 바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토탈이라고 하는 측량 장비는 원리가 이 경사거리를 측정을 하면은 그 연직각을 이용해서 그 수평거리를 환산하거든요. 근데 그런 원리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수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경사거리가 이렇게 측정이 된다 하더라도 공부상에 등록되는 거리는 수평면에 투영된 길이거든요. 요 길이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도 마찬가지로 뭐다? 수평면상의 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수평면이 뭐라고 나오면 경사면상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되는 거고요. 지표면이죠, 이게. 지표면이다. 이렇게 지표면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모두 다 무엇이다? 틀린 것이더라. 이겁니다. 항상 이렇게 경사지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수평면에 투영되는 거리는 요 길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리로 공부에 등록이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또 땅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절벽이에요. 절벽은 이 길이가 엄청 길잖아. 경사 길이가. 그죠? 그래서 경사지가 가장 좋지만 누가 그 절벽을 사겠습니까? 용도가 하나도 또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죠? 그래서 수평 면상의 넓이고요. 면적은 어디에, 이거 나중에 공부하셔도 되지만 면적은 장에만 등록된다. 목도장, 면장. 면적은 장에만 등록합니다. 장. 여기서 장은 지적공부 중에 장자 들어가는 거 두 개밖에 없죠. 토지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대장. 시험에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다음 중 지목과 면적이 공통으로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목도장이고 면장이죠. 요게 공통일 거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목과 면적이 공통으로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계 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무엇을 해서 연결을 해서 직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경계점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먼저 한번 보고 경계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경계와 경계점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얘는 두 글자고 얘는 세 글자잖아. 다르다 이거죠. 경계는 선이고 경계점은 점입니다. 점. 여기서부터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이다? 선의 굴곡점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을 경계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그림은 이거예요. 이게 필지죠? 선이 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굴곡이 되잖아. 이게 굴곡점이에요. 선이 가다가 굴곡되죠. 이게 굴곡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무슨 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점들을 무엇이란다? 경계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계점. 이해하셨죠? 그래서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이고, 경계점을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해. 요 경계점이고, 요게 경계점이 이걸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해라 이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라 이겁니다. 직선으로 연결해라. 그래서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선인데, 경계점에 대한 용어 다시 몇 개 더 봐야 돼요.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와,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지적도와 임야도에서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즉 도해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림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바로 경계점이에요. 이게 경계점이잖아요. 이런 것들. 지적도하고 어디에? 임야도에 도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경계점. 그래서 경계 해놓고요. 경계점의 정의를 써놓는 게 있어요. 틀린 거죠? 좌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x와 무엇으로써? y로써. x와 y로써 이렇게 좌표 형태로서 나타내겠다. 이게 바로 경계점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간혹가다 시험에 경계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좌표 형태로서 나타내는 걸 말한다. 틀린 거죠. 그 경계점의 정의잖아. 경계란 무엇이다?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곡선이다. 이게 곡선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가 그려질 수가 없는 거잖아. 안 된다.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인데, 자, 우리가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요, 도상 경계입니다.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 즉 지적 공부인데 여기 어떻게? 도면에 등록되는 겁니다.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도면에만. 그 도면은 여기서 뭐다? 지적도하고 어디에만? 임야도에만 등록이 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경계가 어디에 등록이 될까요? 딱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요. 경계하고 경계점은 틀리다고 그랬잖아. 자,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 따라서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도면에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면은 무엇이다? 저 설명해 줬잖아.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 좌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교재에는 제가 좌표는 써놨는데 좌표는 우리가 지적에서는 경계점이라든지 지적기준점을 평면, 직각, 종선과 횡선의 수치로서 나타내는 걸 좌표라고 하는데 좌표의 정의는 시험에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좌표라고 써놨죠. 요거 이제 상식은 아닌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직각좌표를 많이 공부하는데 수학에서는 이쪽이 x고 이쪽이 y였잖아요. 근데 우리 측량에서는 이쪽이 x고 이쪽이 무엇이다? y축이에요. 이쪽을 x축, 이쪽을 무엇이란다? y축 이렇게 해요. 이게 원점이거든요. 원점의 좌우선 방향, 이거 시험 안 나와요. 원점의 좌우선 방향을 x축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직교하는 방향을 y축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뭐야? 좌우선이라는 말이 궁금하잖아. 좌우선은 이거에 지구본을 보시면 북극하고 남극이 있는데 이 북극과 남극을 180도의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180도의 그 대원호를 좌우선이라고 하거든요. 180도의 대원호를 무엇이란다? 좌우선. 지구상의 좌우선이 몇 개일까요? 지구상의 좌우선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죠? 안 나와요, 시험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좌우선을 설명하면 또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용어가 또 모르는 용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측량이라든지 이러한 좌표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셔도 되고 이쪽이 무슨 축? X축. 이쪽이 무슨 축? Y축이다라는 거. 만약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면 이렇게 만나잖아. 이렇게. 여기는 10,5로 표시가 되는 거 좌표값으로. 10,5로. 나중에 이제 좌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거리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좌표로 나타내, 경계점을 여기서 보면은 경계점을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좌표로 등록할 수 있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는 거야? 여기에만 딱 등록됩니다.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만 하나 딱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좌표 용어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책에는 제가 좌표의 정의를 내려놨지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의 정의에는 좌표를 정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만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표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라든지 측량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용어의 한 절반 정도의 용어를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밑에 지번 부여지역 경계점 8번을 설명해 드렸죠. 지번 부여지역부터 해가지고 용어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2절 토지 등록 쪽으로 넘어갈 테니까 잠시 쉬는 동안에 설명했던 용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번 부여지역부터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